네, 안철수와 민주당 그리고 호남의 관계. 정치권의 또 다른 관심사입니다. 네, 지금 국회 연결하려다가 일이 생겨서 네, 국회 이야기를 초대 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준 새 정추, 새 정치가 아니고요. 새 정추 추진위원회의 축자입니다. 새 정추 의장은 우리가 빠지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빠지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느냐? 네. 이거 뼈 아픈데요. 네. 뼈 저립니다. 자신들의 역량이 부족한 줄 알아야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있는 거냐. 네. 이렇게 윤여준 의장이 아주 속 깊이 찔렀습니다. 네. 한때 문재인 캠프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민주당에게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한 방 맞았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 내일 만나는데요. 네, 무슨 얘기할까? 네, 김한길 의원이 또 전략도 책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궁금합니다. 오늘 민주당 전 국회의원 서가번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여준 의원의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참 속 상하겠죠? 진짜.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뼈 아픈 얘기입니다. 그죠? 예, 속 상하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냉혹한 현 주소고, 네. 민주당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안철수 신당이 없다고 치면 민주당이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기겠느냐. 그러면은 거꾸로 이 분열해서 선거에 이긴 적 있냐? 그렇게. 윤여준 그걸 민주당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묻고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선거 관련해서 도사라고 자타가 공인할 만큼 책사신데 결국 우리가 이 과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거 역사에 분열해서 이긴 예는 없거든요. 가까이 지난 4년 전에 서울시장 한명숙 총리 새벽 4시 반에 0.2% 강남 이 사구 표 나오면서 0.2% 졌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했죠. 그렇습니다. 노회찬 후보가 그때 4%인가 그래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쳐도 어려운 판에 분열해서 선거 치러서 이길 수 있는지 그러면 안철수당만 서로 하나가 이 국권이 서면은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민주당 대변인이 이 얘기를 하면 되네. 그죠? 분열해서 그러면 이긴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요렇게. 그럼 결국은 결론은 야권 연대로 가야 되네요. 맨 마지막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과 이 새정추 안철수 신당 안철수 의원의 고민이 둘 다 같은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박원순 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또 기타 이시종 충북지사도 계시고, 또 강원도 최문순 지사도 계시고, 경기도에 지금 원혜영, 지금 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원혜영 의원, 김진표 의원, 기타 몇 분 더 하셨는데,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후보들이거든요. 상품 좋죠. 상품은 좋은데 회사가 마음에 안 듭니다. 상품은 좋은데 인물은 좋은데 그렇습니다. 인물 좋고 상품 좋은데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반대로 안철수 신당 브랜드 가치 높죠. 높습니다. 지금 국민들 좋아합니다. 안철수. 사람이 없잖아요. 인물 없잖아요. 같은 지점에 같은 고민이 지금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전략적 제휴를 합니다. M&A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시장의 논리고, 그게 정치, 이 정당에서 국민들에게 선거라는 게 뭡니까? 내 상품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거 앞두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네. 이 전략적 제휴, 즉 M&A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는데 이런 거 옛날에 청와대 사실 이런 거 귀국하고 이런 거 생중계 이런 거 뭐 사실은 못하게 했는데 이거 그죠? 이게 왜냐면은 이게 뭐 정부 아닙니까? 이거 자체도 그죠? 대통령이 그렇죠. 이 시각 서울공항에 내려왔다 도착했다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이게 어쩌면 대회비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절대 못하겠는데 요즘에 합니다 이런 게. 과거에도 했습니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귀국을 생방송하지는 않았죠 노무현 대통령. 생방송까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네. 물론 뭐 국민들이 그러니까 귀국했다 이 정도는 했지만 뉴스하고 그다음에 간략한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내보낸 적은 있습니다만은 또 간혹 중요한 이 순방 때는 생중계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뭐 이 생방송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특별히 대통령이 무슨 특별 담화나 하고 뭐 이럴 때는 했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정보가 오픈된 사회라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 정상 방문 마치고 오는데 참 이때 기자단도 그렇고 비서진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피곤함이 그냥 촥 모르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한국이 좋다. 집이 좋다. 이러면서 딱 들어올 때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에 이제 저런 게 생중계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들에서도 그렇고 과거 권위주의의 산물 아니냐.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걸 하는 것을 오히려 구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했죠. 그러나 이제 또 그런 기간이 지나고 또 새로운 또 요구도 있을 수도 있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귀국 생방송하는 것은 이제 그 이전에 DJ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대외비로 해서 조용히 했죠. 가는 것도 사실은 조용히 갔어요. 가는 것도 조용히 가고 요즘에 이제 가고 오는 걸 이렇게 생방송으로 보니까 뭐 좋은 면도 있고요. 이번에 인도, 스위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도, 스위스 잘 갔다 오셨는데, 다보스 포럼에서도, 통일 대박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죠. 통일 대박이 뭐의 준말인 줄 아십니까? 그것도 준말이. 준말이 있다 그래요. 통일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이룩하자 해서 통일 대박. 그런 뜻도 있답니다. 그러면 좋죠,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통일이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 그대로 신뢰 프로세스가, 말 뜻 그대로 작동돼서, 서로 이 대립하지 않고, 또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 신뢰 먼저 쌓고, 그러면서, 우리 당사자 간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나라죠? 지금 이 브릭스, 브릭스라는 말 자체가 조금 지금 거론이 전보다는 덜해졌습니다만은 옛날에 여전히 크게 성장하는 나라고 잠재력이 워낙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 그간에, 그렇게 중요시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경제적으로 지금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이 비행기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대통령 전용기 1호죠. 저거를 지금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 옛날 거 그대로죠, 지금 저게. 지난번에 노무현 정권 때 참여정부 때도 했고 계획을 했었고 이명박 정권 때도 계획을 했었는데 못했죠. 다 한나라당에서 반대해서 못했죠. 한나라당에서 반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거는 현역 대통령이 결정을 해놓으면은 그 대통령이 탈 수가 없거든요.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럼 인도하는 시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70년대 지금 현재 전용기가 70년대 아이고, 70년대 전용기. 지금 그걸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디 갈 때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또 저렇게 전보 747로 바꾸는 게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었죠. 이게 그럼 70년대 대통령 전용기 70년대, 그대로 타고 다니는 겁니까? 80년대인가 80년대. 야, 창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지금 10위권으로 왔는데
대통령 전용기 하나는 좀 국회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좀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정부도 제가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제 운영이 간사거든요. 네. 청와대 예산도 네. 다루고 국정감사도 다 하는데 그때 이제 정세균 대표, 원행 대표 모시고 원내대표 모시고 네. 결심 받아서 네. 야당에서 과감하게 바꾸자. 네. 그렇게 협조해서 네. 운영해서 통과시켜서 갔거든요. 근데 한 달은 애결위에서 이한구 위원장이 네. 그거를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그거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이한구 위원장이 잘라버렸습니까? 예. 야. 야당에서 올렸는데. 일부 의원들 좀 비난이 있긴 했었었는데 네. 그러면 그때 한참 대치정국이었거든요. 진짜 순방감은 왜 창피하냐면 미국하고 일본의 전용기가 오면 우리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특히 일본은 엄청 화려하지 않습니까? 뭐 초라하고 전용기가. 외부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것도 대단히 또 국가적으로 중요하죠. 국가 위상 위신에 네, 국가 위상들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이제 현실적으로 실용성에서 그렇거든요. 네.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네. 놔두고 이제 민항기들을 차트에서 쓸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면 다 안에 또 다시 다 개조를 해야 됩니다. 민항기를 빌려서 쓰니까. 그렇습니다. 칼, 아시아나, 네. 뭐. 지금 저것도 빌려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권 때 그래서 아예 네. 그 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참여정부 때까지는 했었는데. 70년대 거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상황.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아예 통으로 전세를 내서 지금 쓰고 있을 네. 겁니다. 저 기자들은 과연 돈을 내고 탈까, 안 내고 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시청자가 궁금한 게 많을 텐데, 돈을 내고 탑니다. 예, 참여정부 때부터 예. 돈을 네. 내고 타는 것으로. 돈을 내고 탑니다. 어차피 그냥 혼자 가는 김에 저 얻어 태워주시면 되는데, 참여정부 때 저거를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 돈을 내게 됐습니다. 예, 왜냐면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네. 언론사도 좀 서운하겠지만은, 네. 언론사들도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언론사는 사실 못 쫓아가죠, 저기. 그래서 저기가 굉장히 지역 지방신문들은 이제 추첨해서 네. 이렇게 가는데 비싸기 때문에요. 예. 네. 굉장히 생각보다는 저 비행기 타기가 비쌉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나오는데 저분 뭐 사퇴설이 있어요? 예, 저도 뭐 청와대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사퇴설이 있었죠. 예. 예. 비서실장도 이번에 같이 갔습니다. 원래 비서실장이 같이 가나요? 아니. 절로 뒤로 탄 거죠? 예, 지금 영접을 나간 거죠. 근데요, 앞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 기내까지 지금 이제. 내려서 저쪽 뒤로 해가지고 먼저 기내 들어가서. 거죠? 예. 기내에 들어가서. 한국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영접을 나올 때 이제 비서실장하고 안행부 장관이 먼저 탑니까? 비행기 안에? 영접을 나옵니다. 딱 먼저 올라갑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넌 비서실장이 나오고 비서실장이 같이 가셨나 했네. 지금 옷도 차분하게 입고 오셔서 그렇게 피곤해 보이지는 않으시는데요. 사실상 굉장히 피곤하죠, 저 자리가. 저 비행기 타고 오면은. 이제 긴 여정을 마치고. 예. 뭐, 들어오면 그래도 또 이제 대한민국 영공 내로 들어오면은 마음이 좀 풀립니다. 외국인들이 있네요, 근데. 주미 대사입니까? 주미 대사는 성김이니까 아니고요. 스위스하고 인도 대사 잘 다녀오냐고. 스위스 대사, 인도 대사가 아마 같이 이렇게 저기 나와 있는 스위스, 것 같습니다. 인도 대사. 그런 거 같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분들이 와 계시네요. 서울공항, 책임자도 계시는 것 같고요. 자가용을 타네. 저기서 원래 헬리콥터로 가는데, 원래는. 그죠? 저기 옆에 헬리콥터가 준비되어 있는데. 헬기 나올 때도 있고, 자동차 나올 때도 보통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자동차로 이동을 합니다. 워낙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또 헬리콥터가 무궁해가지고 굉장히 무섭잖아요, 헬리콥터. 예. 대통령 헬리콥터도 굉장히 무서운데, 또 헬리콥터 지난번에 대통령 조종사가 지난번에 삼성 어디 아이파크인가 박아가지고 또 돌아가셨잖아요. 일기가 좀 나빠서. 그때 그 사건도 있고. 그때가 맞습니다. 그분이
청와대 허리꼽다 조정. 과거에. 예. 예. 군 시절에, 군인 때 했다는 거죠? 네. 예. 저렇게 해외 순방 갔다 오면 노무현 대통령도 해외 순방 가셨을 때 입이 여기서 여기까지 걸렸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온 기사, 언론들이 다 찬사의 언론을 해놨지 않습니까? 국내에 있을 때는 막. 그래서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네. 그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네.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고. 네. 또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이럴 때. 이 밖에 나가면은 대접 잘 받잖아요. 네. 지금 또 보시는 대로, 식사 대접 받거든요. 네. 이 국가 원수로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언론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쨌든 이 정부에서도 국가 간의 외교 문제도 그렇고 또 네. 특히 요즘은 이제 경제 외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선물 보따리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 국민들이 봐도 네. 대통령으로서 위상이 좀 제대로 높여 보이고 네. 그래서 지지율이 좀 올라갑니다. 네. 네, 실제로 네. 그래 어느 대통령 때나 많이 그렇게 해왔죠. 해외 순방 갔다 오면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예. 실제로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지지율. 개성공단 완전 철수할 때 50%까지 떨어졌는데 한미 정상회담 갔다 오고 6% 올랐어요. 예. 그리고 NLL 대화로 공개 논란, 사초 논란이 있었다가 54%였는데 한중 정상회담 갔다 온 다음에 1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 베트남 갔다 온 다음에 7% 올라가고 이석기 사건, 아로 사건 있을 때 60%였는데. 야, 그러니까 해외 순방 갔다 오면 최소 5%에서 10%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꼭 그렇기 위해서 지금 그 기획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유럽 이거 순방 자료입니다. 예. 예, 유럽 순방 같은 경우에 갤럽. 보통 통상 이 그 정권 첫 해에 네. 유럽에 갈 특별한 요인들은 없거든요.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가셨을 때도 여러 가지 뭐 외교적 성과를 많이 내시긴 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면 큰 현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외교적으로도 유럽과 우리는 특별한 게 없고. 네, 이번에 그랬고 지난번에 뭐 프랑스, 영국 예. 프랑스, 영국, 뭐, 또, 맞아, 갔다 왔죠.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도 하고, 영국 마차 타고, 예. 예. 군사하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몇 개 나라들 더 이렇게 네. 오랫동안 갔다 오셨는데, 통상 그건 이제 한 2년이나 3년 차나 4년 차 때. 그때 가시는 일정들이거든요. 첫 해는 아무래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펙이나 아세안 플러스3 네. 다자회담이 있고, 첫 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청와대 참모들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시장에도, 경제계 쪽에도 그렇고, 그 정권의 아이덴티티, 네.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 또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정부도 그렇고, 공기업, 모든 이 조직들을 좀 이렇게 다잡아야 될 때거든요. 체계를 세워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니까요. 그래서 첫 해에는 좀 바쁜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나라들, 특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우리 이른바 4강은 우리가 첫 해에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다녀오는 게 관례화돼 있고 또 네.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내에서 이 정치를 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좀 이례적으로 좀 여러 군데를 더 많이 다니셨죠. 네. 노무현 대통령도 많이 다니셨죠. 뭐. 첫 해는 첫 해는 잘 안 다녔죠. 첫 해 그렇습니다. 미국 4년차, 5년차 때 많이 갔죠. 그때는 이제 잘 아시지만은 이 반기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게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사무총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전 세계 다니셨어요. 그거는 반기문 총장께서 취임하러 가시기 전에 하루 전에 이제 관저 도와준다고. 네, 도와준다. 저한테 뭐 이렇게 차를 한잔 주시면서 반기문 총장이 직접 말씀을 선거운동 참 대통령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엄청 했어요. 예. 그래서 반기문 총장 그리고 가지 않아도 될 나라들을 다 갔죠. 선거를 위해서 반 총장 선거를 위해서 그리스도 가고 그때. 그 덕에 우리가 세계 외교 과거에 가지 못했던 루마니아 좀 소홀히 했던 그런 나라들까지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또 다 갔어요. 자원들이 좀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양수협장이었죠. 네.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해외 난 자주 나가는 건 괜찮다고 봐요. 가능하면은 할 수만 있으면 좋죠. 네, 시간만 날 때마다 해외 순방 좀 많이 가서 대한민국 위상 높이는데 또 그게 이제 세일즈 외교니까요. 네. 기업인들하고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 독재 시대 때 경제인들 몰고 다니는 것은 그 폼 잡고 다니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세계 각 국가 간의 무한 경쟁 시대인데 특히나 이제 경제 문제에서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외교를 어느 나라고 이 그 정치적인 문제나 외교 국가 간의 이 외교라는 게 결국 비결이 경제로 가거든요. 그래서 세일즈 외교라고 다 그렇게 명명해서 항상 세일즈 외교예요. 그렇습니다. 자, 세일즈 외교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MOU 체결 막 하지 않습니까? 막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MOU 체결이 직접 사실은 계약 체결로 이루어지는 게 한 10% 됩니까? 솔직히 까놓고. 거기까지 뭐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선거철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첫 당선되시면은 이제 뭐 투자 유치, 외국인 투자 유치 또 뭐 그다음에 기업들 투자하겠다고 뭐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가서 보면은 진짜 실제로 나가서 계약으로 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MOU라는 게 사실 가계약인데 가계약 체결은 막 대통령 오시니까 했는데 실제로 이게 계약으로 가는 경우는 10% 정도도 안 돼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자원 외교라고 이명박 정권 때 이제 세게 했었죠. 당선되자마자 이라크 가서 쿠르드 지역에 석유 파겠다고. 정말 대대적으로 MOU 체결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뭐 곧 석유를 다 파올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심지어는 이 바닷속에 있는 하이드레이크까지 꺼내서 에너지화 하겠다고 그 당시에 산자부 지경부에서 그렇게 대통령 모시고 다니고 이래 하던데 다 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MOU에 속으면 안 돼. 잘못됐습니다. 근데 기자들의 MOU가 과연 직접 계약으로 연결되는 거를 몇 프로나 되나 이걸 한번 조사해야 되는데 이걸 또 기자들이 게을러서 또 이걸 잘 안 해. 기자들뿐만 아니고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다 하나하나를 점검하기라는 게 쉽지 않죠. 사실은 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뻥이라고보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모든 MOU가 다 성사만 된다면요. 우리가 경제 못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